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하고 이제 민법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이렇게 다른 과목을 하면서 좀 중개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들었죠. 다른 과목에서도 민법을 좀 더 공부하라고 하죠. 그런 말 하던가요? 그래서 그 민법을 같이 해야 되는데 중개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 민법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떤 거냐는 다른 과목에서 들었을 테니까 굳이 저하고 하실 필요는 없고, 저하고는 한 달 정도는 익숙해져야 돼요. 우선 지금 제가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말이 좀 느리게 가는데, 원래 이거보다 한 2배가 빠르는데 올해는 좀 천천히 가려고 해요. 빠릅니까? 아직은 모르겠죠. 그 빌 받으면 어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판서가 사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러워요. 그것도 올해 좀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더러운데 어떻게든 좀 고칠 텐데, 여러분이 필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1, 2월 달에 정상 수업을 가게 되면 필기는 강의 노트가 나가요. 그 강의 노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수강생이 만든 거예요. 한 8년 전에. 수강생이 이제 수강생이 아니죠. 수강생 남편이 자기 와이프 합격시키려고 동영상을 6번을 보고 이제 그걸 다 파일로 해서 그림까지 그려서 쫙 만들었는데, 주로 그림이에요. 글자는 별로 없고. 그렇게 이제 노트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거 본 와이프는 떨어지고, 그거 만드는 남편은 걸리고, 그 와이프는 그 다음에 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기의 90%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거의 필기를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아직 그게 안 왔으니까 인문서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필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공부하는 하나만 우리 알고 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민법 공부에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하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글자 좀 볼만한가요? 오늘 처음이라고 신경 엄청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신규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지금 모든 용어가 다 낯설죠. 그래서 신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습을 하지 마세요. 예습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몰라요. 알아야 예습을 하는 건데, 한 바닥의 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읽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한 문장에도 모르는 단어가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집어 던지고 싶어. 그리고 한 3, 4월 되면은 아까워서 빼지도 못하는데 발을 11월 달에는 그만두고 집에 갈까? 그 생각을 12번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습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습을 하는데, 복습도 책으로 지금 복습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책으로 복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을 볼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책으로 복습하지 마시고 들어서, 동영상을 들어서 복습하시고, 혹시 나는 이 동영상을 들으면 눈도 아프고 못 듣겠다, 그럼 야간에 와요. 또 혹시 시간 있으면 주야를 듣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서 복습을 해야 되지, 적어도 책으로 지금 복습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책을 볼 능력이 있을 때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마 한 3월 달이나 4월 달쯤 되면 책 볼 능력이 안 나오겠네. 11월, 12월에 한 코스 기본이지만 1, 2월. 그럼 이제 2번을 듣고 나면은 동영상까지 들었다고 하면 한 4번. 혹시 더 노력했다면 6번. 그 정도 되면 아마 이제 책 볼 능력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책을 한 2달 이제 보고, 이제 책이 좀 읽혀진다. 그게 점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은 읽혀지고 글자는 이제 뭔지 좀 알겠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는. 그 단계를 한 2달 또 극복하면 점수는 나와 이제. 그런데 1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10분 안에 풀면 점수가 나오는데 1분 안에는 풀지를 못한다는. 그 고민하는 채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 좋으면 65점이고 재수 없으면 55점이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시험 치게 하면요, 또 뒤집어져요. 그날 운빨이었거든. 5점 10점은 어차피 그날 운빨이에요. 80점 받는 사람은 그날 재수 없어도 합격은 해요. 원래 평소에 80 받던 사람. 평소에 30 받던 사람은 그날 재수 좋아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보통 1년 죽 자고 공부하면 딱 55점에서 65점 사이에 있는 거예요, 실력이. 그날 어느 쪽으로 시계추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은 됩니다. 한 1년 공부하면. 그래서 복습의 신경을 동영상으로 들어서 제발 좀 복습을 하라는 거. 많이 들어야 돼요. 가서 들어보시면 느껴요. 똑같이 녹화된 걸 가지고 실강을 한번 듣고 집에 가서 복습을 딱 하면 목소리는 똑같은데 녹화를 했으니. 그런데 듣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귀가 달라지기 때문에 2번, 3번 들으시라.
그 다음에 공부를 재수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뭐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하는 방법은 알 테니까 뭐 예습을 하든 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제 1년 동안의 시행착오도 겪어봤으니까 뭐 이거 좋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다 실패해봤으니까 그래서 재수하는 분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잡혀 있을 테니까 그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요거 하나만 좀 지켜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1월 12월이 기초반입니다. 그런데 이 민법은 기초가 아니에요. 듣다 보면 심화예요. 이게 심화 같은 기초를 해요. 왜냐하면 전체 흐름을 좀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생을 합니다. 기초 용어만 요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체를 잡으면 고생을 하는데 어차피 하는 고생 아닙니까? 그래서 50% 고생하나 뭐 70% 고생하나 같으니까 11월 12월에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좀 편합니다. 98페이지를 펴시면 이 문서를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민법입니다. 거기 보면 법률 관계라고 나와 있죠. 제일 처음.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타이트하게 갈 생각도 없어요. 사실 11월 12월에는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쉽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민법의 제일 기초가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인데 우리 이제 관계라는 글자 앞에 책에도 있듯이 인간관계 이런 거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법률이란 말이 어딘가에 탁 붙어버리면 이렇게 법률 행위다, 법률 관계다 이렇게 법률이란 말이 붙어버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률이란 말을 딱 들으면 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드나요? 네? 법률 딱 떠오르는 느낌 딱딱하다 이런 느낌 들죠? 근데 법을 공부할 때의 법률이라는 느낌은 뭐냐면 규제와 간섭입니다. 자,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 들어봤죠? 그럼 저 사람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은 견제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지 할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말해서 저 사람은 법이 꼭 필요한 사람이란 것은 간섭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사고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하고 간섭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기를 자, 소 한 마리를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을이 갑한테 미리 성금적으로 돈을 다 주는 상태입니다. 그럼 주어진 날짜에 돈은 줘놨으니까 소가 오기만 바라고 있겠죠. 근데 소가 올 날짜에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소가 안 와.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래요? 나 돈 줬는데 올 날짜에 소가 안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강의하는 스타일은 딱 두 개입니다. 그 첫 번째 스타일은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칠판에 쭉 적는 스타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눈을 마주쳐요. 호응을 안 해주면요 저도 힘 빠져요. 안 그래도 지금 지방에서 올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 한 사람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성금을 다 줘놨는데 올 날짜에 소가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야밤에 복면 쓰고 담론을 내요? 소 찾으러? 그럼 사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해도 제재하지 못해도 갑도 을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법원일 수도 있겠죠. 법원에다가 우리 두 사람의 이 사건을 이 두 사람이 일어났던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 달라고 찾아갈 수는 있나요? 그럼 찾아가 가지고 판사님이 갑은 빨리 을에게 소를 갖다 주라 언제까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건 갑한테는 간섭이 됩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국가가 쓸데없이 간섭을 해서 내보고 소를 갖다 주라고 하지? 간섭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게 들리나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갑에게 빨리 소를 을의 집에 갖다 주라 이렇게 판결을 딱 내리면 갑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겠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이게 규제나 간섭이라는 글자와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글자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는 내 입장에서는 보호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규제하면 그 덕분에 나는 보호되니까. 그래서 손해나 이익과 개념이라는 것도 법에서는 같아요. 그 사람에게 손해났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이득을 봤다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반대말이 아니라 법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이었으면 같은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똑같이 대놓고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 친구인 을하고 5시에 만나기로 계약을 하고, 자, 약속을 5시에 했는데 9시가 될 때까지 4시간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 맞았죠? 어떻게 할래요? 저 을 끌고 법정에 갈 수 있다 없다? 5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9시까지 안 나오면 저 을을 데리고 갑이 법정에 가서 약속을 지키게 강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어떤 약속은 지키지 않으니까 법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죠. 근데 어떤 약속은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죠. 그럼 법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관계도 있는 반면에 법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할 수 없는 관계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간섭할 수 없는 관계를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법률 관계가 아니죠. 그럼 비법률 관계다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래서 규제하고 간섭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계약이나 행동이 이루어지면, 행위가 이루어지면 약속이 지켜지면 괜찮아요.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경우, 그걸 비법률 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때 을은 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갑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하니까 법이 갑은 빨리 을에게 소를 갖다 주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법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느낍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판사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네, 이렇게 느끼겠죠. 그럼 법이 보호하는 힘, 법정에 두드려서, 입구를 두드려서 심사해달라고 두드릴 수 있는 힘을 적어도 을은 갖고 있나요? 지금 소를 못 받으니까 두드렸죠. 그럼 그 법이 보호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보호하는 힘을 뭐라고 할까요? 네? 그걸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 권리인데 그 사람한테 무슨 그런 권리가 다 있어, 이런 말은 살아가면서 법을 배우지 않고도 쓰고 사나요? 하고 살았나요? 적어도 듣고 살았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쓰고 살고 듣고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런 데 쓰겠지 뭐 하면서. 사실 권리란 정확한 뜻은 내가 누리고 있던 이득이, 뭔가 내가 누리고 있던 이익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됐다고 느껴지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 그게 권리입니다. 그럼 어떤 이익이 침해됐는데 법정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건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이득은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갑이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 구청에 가서 연탄 공장을 하나 하겠다고 연탄 공장 허가 신청을 받아서 시골에서 연탄 공장을 하나 합니다. 근데 연탄 공장을 하려면 적어도 그 앞에는 25톤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는 큰 길은 있어야 돼요. 그래 연탄 찍어서 팔지. 그럼 연탄 공장이 이 마을에 딱 들어서고 나서 이 마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연탄 공장 들어서고 나서 이 마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 산다고 생각하면 앞에만 나가 또 오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죠. 옷도 시커멓게 되죠. 그럼 세탁비나 목욕비나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훨씬 더 들어가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조용한 우리 동네에 왜 연탄 공장을 집어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것 좀 이전시켜야 되겠다, 딴 동네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연탄 공장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찾아가서 데모할 수 있나요? 데리고 와서. 그럼 그렇게 가서 데모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구청 관계자하고 협상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대표가. 어떤 사람이 대표가 맡아야 될까요? 논리적인 사람, 말 잘하고. 그런 사람 데리고 구청에 탁 가면 구청장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 계시고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실력 행사를 할 때는요, 말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가스통 들어야 돼요. 가스통. 딴 거 뭐 필요 있어? 가스통 들지. 그래서 한 사람은 가스통 들고 그 하나는 뒤에서 라이터로 땡기고 있어죠. 그 켜지면 큰일 납니다. 안 켜지는 라이터로 땡기고 있고, 그 뒤에 한 사람이 가서 쟤는 5분 이상 버티니 못 버티니 협상을 해야 된다.
밀당해봤죠. 밀고 당겨야지 뭐. 그래서 구청장이 가스통에 굴복을 해서 연탄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국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흐뭇하게 이제 결과를 보고 나오는데 그 구청 한 칸에는 바로 앞에는 홀로 마스크에다가 모자 푹 눌러쓰고 연탄 공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굴까요? 네? 목욕탕 주인. 뭐 멀리 가서 볼 거 뭐 있습니까? 목욕탕 주인이지. 그럼 목욕탕 주인은 연탄 공장이 하나 들었음으로써 그동안 경제적 이익, 수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누리고 있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 안 됐다? 침해됐죠. 왜? 이전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그 이전하지 말라고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다 없다? 자, 내가 살고 있는 땅이 갑자기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땅값이 뛰었습니다. 정권이 확 바뀌더만 개발 안 한대. 땅값이 또 내려갔어요. 그럼 나는 신도시 개발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왜? 지가가 하락했으니까. 그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걸 이유로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어떤 이익은 침해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권리라고 했죠. 근데 어떤 경제적 이익은 침해당해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죠. 그럼 이렇게 상반되는 침해당해도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을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졸지에 반사적으로 무엇인가 들었음으로써 내 집 앞에 공원이 들었음으로써 갑자기 집값이 좀 오르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반사적 이익은 침해당해도 법에 가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사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행정법, 공법상의 개념이에요. 민법에서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하는 것은 권리라는 개념은 아무리 지금 설명을 해줘도 추상적이죠.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반사적 이익을 딱 보고 나서 이제 권리라는 개념을 보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대비가 됨으로써 눈에 잘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침해당하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고 반면에 어떤 거는 침해당해도 갈 수 없고 이렇게 공부는 서로의 개념을 비슷한 개념을 비교하면 양쪽이 다 잘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시험까지 나와주면 더 좋은 것이고. 혹시 집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 있나요? 있나요? 공부 잘합니까? 공부 잘 못합니까? 그럼 아침에 밥은 해주죠, 그래도. 근데 그 밥 먹고 있는 걸 보면 한 번씩은 이런 생각 날죠. 밥 넘어가나니? 아이고, 니도 밥은 넘어가나? 그 생각 한 번씩 합니까, 안 합니까? 적어도 한 번쯤 안 합니까? 성적표 받은 그 다음 날은. 그럼 걔가 지도 눈칫밥 먹고 있죠. 지도 압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서 떳떳한 아들이고 제대로 밥 안 먹어볼란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밥 먹는 방법. 반에서 30등 하는데 30등 하던 애가 아무리 머리띠를 둘러도요 갑자기 10등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반에서 40등 하는 애를 데리고 오면 돼. 그래서 엄마가 니는 반에서 몇 등 하니 물으니까 40등. 그럼 30등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하얀색은 밝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밤에 훨씬 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함으로써 돋보인다는 거. 공부는 비교하는 게 가장 공부하기 좋습니다. 이해하기 좋고 암기하기 좋고. 이렇게 권리라는 개념을 이제 하나 봤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어리 갑이라는 화가와 어머니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어머니가 이제 가실 날이 다 됐으니까 초상화 하나 남겨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성금 다 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이 화가가 필링이 안 온다고 그림을 안 그려준단 말이지. 나이 80 넘으신 부모님 얼굴 보고 있으면 필링 오는 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링 안 온다고 그림 안 그리고 계속 버티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럼 이 어른 갑이라는 화가를 법정에 데리고 가서 그림을 강제로 그려달라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줬던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있나요? 갑이 안 주면은 법에 가서라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럼 어른 갑을 법정에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네요. 권리가 있죠. 무슨 권리인지 모르지만 돈 받을 권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에 끌고 가려고 가니까 갑이 없어요. 갑이 없고 갑의 와이프만 있고 갑의 친구인 다른 화가가 놀러와 있더란 말이에요. 자, 어른, 갑 대신 다른 화가를 법정에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와이프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그럼 을이 가진 권리는, 을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는 죽어나 사나 지하고 계약했던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 갑만 끌고 가는 거지 다른 사람 끌고 갈 수 없죠.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자, 이제는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을이 집을 사고 잔금도 치고 등기도 이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로 한 날짜에 이삿짐 들고 가니까 갑이 아직 짐을 안 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죠. 뭐하니 아직까지 짐도 안 빼고 오늘 이사한다는 거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잖아. 짐 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니도 방에, 내 방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안 나가면 법에 가서 퇴거 청구할 수 있죠. 그 노숙자가 하나 와가지고 집 좋네 하고 들어 누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성질나 죽겠는데. 그럼 어른 A한테 니는 누군지 몰라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누구하고 이 집 사고 파는 계약했나요? 근데 지하고 계약했던 갑한테만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생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A에게조차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어떤 권리는 지구상에서 지하고 계약을 맺었던 오직 한 사람, 특정인에 대해서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는 사람에 관계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누구든지 손대라는 거예요. 그럼 권리도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종류는 세상 오직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죠. 그렇게 권리의 종류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패턴, 앞으로 1년 내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조금 빨라졌죠. 그 패턴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를 하고 제일 첫 번째 권리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권리가 뭐지? 그런 권리 어떤 것들이 있지? 딱 보니까 그런 권리에 오직 지구상에서 특정인에게만, 지하고 계약 맺었던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권리가 있죠. 그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권, 이렇게 할 때 이 채권이라는 이 한자는, 채자는 사람인자에다가 책임책자가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인자에다가 책임이니까 특정한 사람이 지는 책임, 그게 채권입니다. 그럼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까? 사람, 그것도 내하고 계약에 맺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특정인에 대한 권리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까? 맞나요? 그럼 사람에 대한 효력을 가지니까 대인효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채권은 대인적 효력을 가진다. 채권은 특정에 대한 힘을 행사한다. 비슷한 말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그 물건을 바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는 내 카메라에 손대는 누구든지, 내 토지에 있는 누구든지, 내 집에 들어와 있는 누구든지 나가라죠. 그럼 이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사람은 가리지 않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물건만 존재하면 내 물건에 손대는 누구라도 떼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것은 특정한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효력이니까 대세효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채권은 대인효를 가지고 물건은 대세효를 가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물건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밖에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건과 채권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채권을 만들려면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채권이 만들어지겠지 뭐. 그럼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는 건지, 어떤 행동을 하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되는 건지, 채권과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분석해 보자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본다면, 자, 만약에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니까 채권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 그럼 물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물건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 그럼 어떤 경우에 채권이 만들어지는 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 물건이 만들어지는 행위가 되느냐면,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하면 채권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 그럼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하면 물건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가바고라고 주택 사고 파는 매매계약, 소 한 마리 사고 파는 매매계약, 카메라 하나, 소 한 마리 사는 매매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한 거로서 이 두 사람은 종결입니까? 앞으로 얼굴 더 봐야 됩니까? 자, 주택 사고 파는 계약하면 계약서 도장 콱 찍으면 끝인가요? 앞으로 얼굴 더 봐야 되나요? 더 봐야지. 중도금 치고 잔금 치고 등기소 앞에 가야지 뭐. 자, 카메라 사고 파는 행위를 하면 카메라 사고 판다 말하고 사고 싶냐? 사고 싶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건너가는 행위와 대금 지급하는 행위가 더 남았죠.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계약서에 도장 찍는다고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남긴다 남기지 않는다. 주택 매매 계약하고 나면 중도금 치기 위해서 잔금 치기 위해서 만나야 될 두 가지 행위를 남기고 있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약속에 의하면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남기고 있는 행위죠. 그럼 저거 채권행위입니까 물건행위입니까? 그렇게 부르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그럼 채권행위를 하고 나면 채권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채권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채권행위니까. 그럼 만들어졌겠죠 채권이. 그래서 어른 갑에게 주택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말 안 들으면 법정에 끌고 갈 수 있는 힘 하나가 생겼다니. 근데 그건 주고 나서나 갑 끌고 가야 되지 지나가던 사람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내하고 계약했던 그 사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은 물건행위다 채권행위다. 나중에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든 깨기 위해서든 또 한 번의 절차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건 채권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계약법을 채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계약은 다 채권인 겁니다. 거절을 하든 승낙을 하든 앞으로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런데 이렇게 주택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잔금 치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등기를 받고 나면 이 매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멱살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주택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둘이 마주칠 일이 있다 없다 이제. 나는 누가 10년 전에 내한테 집 팔고서 간 사람 등기소 앞에서 마지막에 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적어도 이 이전 등기 행위는 하고 나면 앞으로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그럼 이거는 종점이죠. 그럼 이건 우리가 만드는 약속에 의하면 물건행위입니까 채권행위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물건행위라고 부르자고 약속했죠. 그럼 매매계약이 채권행위에 속한다면, 저 약속에 의한다면 저 이전 등기행위는 물건행위에 속하겠죠. 물건행위를 하면 물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물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을 자세히 보니까 그 주택에 관한 물건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남한테 세를 주고 월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내한테 필요 없으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한 물건이죠. 그런 물건을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행위를 하면 채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물건행위를 하면 물건행위를 만든다.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00페이지에 가시면 최고 밑에 그 이번에 채권행위와 물건행위 보이나요? 그게 넷째 줄에 가시면 이와 같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다. 보이죠? 제일 밑에 가니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로서 채권행위와 구별되는데 이를 물건행위라고 한다. 보이죠? 자,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방금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런데 만약에 이 설명을 듣지 않고 이 부분을 읽었더라면 어떤 느낌이 올까요? 외국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외국어는 사전이 있으면 그래도 띄엄띄엄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 한글인데도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왜 책으로 예습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습 불가능한 거예요. 복습 안 돼요. 왜? 지금 들을 때는 같이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가면 다 잊어먹고 아무것도 없어.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듣고 들어서 좀 귀에 이제 확 박혀서 이제 책 볼 능력이 될 때 책을 보러 가면 한 페이지를 하루 보는 게 아니라 한 페이지를 10분만 볼 수 있도록. 그 정도 돼야 책 보는 거지, 이제. 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1억을 빌리고 3년 동안 은행에 1억을 빌려 쓰고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니까 갑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그 흔히 저당, 우리 건저당이라고 하죠. 저당이나 건저당은 등기한다 안 한다? 예? 저당권, 건저당권 등기한다 안 한다? 이걸 망설인다는 거는요, 세상을 정말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집을 대출을 한번 받아본 적도 없다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등기합니다. 저당이나 건저당은. 그럼 등기를 한다는 것은 이 저당권이 물거이다 채권이다. 아까 이전 등기 행위는 마치고 나면 앞으로 더 이상 해야 될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니까 물권행위라고 했죠. 그럼 물권행위 하면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지상권인지 저당권인지 전세권인지 소유권인지 그 종류는 모르겠지만 물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까? 그럼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는 힘이니까 중간에 돈 빌려 썼던 채무자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래도 은행은 신경 쓴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하러 가면 그 주택에 다른 담보가 있는지는 봐요. 은행에서. 그런데 혹시 이 주택을 나한테 돈 빌려 쓰고 나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혹시 팔 계획이 있는지 은행 직원이 묻던가요 안 묻던가요? 왜 안 물었을까요? 어차피 물건은 사람은 누구든지 관계없었으니까. 사람이 누구로 바뀌든지 신경 쓰지 않는 권리였으니까 물건만 불타지 않고 꽉 있으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은행은 우선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병의 입장에서 딱 보면 병이 그 집을 빚이 있는 그 집을 딱 사면 병도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죠. 물건은 사람에 대한 힘입니까? 물건에 대한 힘입니까? 그럼 세상 모든 사람한테 힘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네. 병도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들고 갑이나 을, 사람은 가리지 않고 누구한테나 내가 권리자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고, 을도 물건을 가지고 갑이나 병,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나도 물건자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고, 이제는 서로 같은 물건을 가지고 둘이 싸움한다는 데. 병도 물건자고 지금 을도 물건자죠. 그럼 나도 물건 가지고 니도 물건 가졌는데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보자. 싸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면 권리가 뭐지? 그런 권리가 그럼 모든 사람한테 그 힘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그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 한번 따져봤으면 그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둘이 누가 이기지?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가장 요 기초를 넘어서 권리가 충돌했을 때, 권리가 서로 붙었을 때 누구를 우선시할 것인지 우열을 한번 가려보자는 겁니다. 그 권리의 우열에 관련해서는 실제 기본서를 나중에 가져가더라도 페이지가 어디 있느냐면 100페이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뒤로 넘어가면 138페이지로 갑니다. 11월, 12월 달은 진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138페이지를 가면 그 이번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보이나요? 지금 거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입문서니까 두 줄, 세 줄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사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분쟁이 만약에 발생하지 않고 서로 스마일하고 웃고 즐긴다면, 싸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죠. 왜? 법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법정에 오지 않을 테니까. 그럼 우리가 다툼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고 민법 공부를 하는 것은 둘이 사고 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고 쳤을 때는 결국 이겁니다. 종착역에 종점에 가면 얘는 권리가 없고 나는 권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겨야 된다고. 아니면 둘 다 권리가 있는데 나는 네보다 우선할 걸,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될 걸.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권리가 없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론을 공부하든 양쪽이 권리가 있는데 누가 우선하는지를 공부하든,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테마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거기에 권리의 우열에 가면 이제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처음 하십니까? 완전 법이라는 건 생전 처음이죠.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한 문장이죠. 길게 보면 아는 글자 한번 찾아보시죠. 모르는 글자 말고. 소유권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뜻은 잘 몰랐고 오늘 대충 들었고, 제한 물건은 금시초문이고 지금. 그 두 개가 충돌했다는 말은, 충돌은 뭔지 아는데 권리 두 개가 충돌했다는 말은 모르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 안다, 이거 충돌. 언제나 이거 안다, 이거. 우선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안다, 이거. 이렇게 되죠. 근데 무슨 책을 읽어요? 무슨 책으로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해요? 한 문장도 이렇게 막혀서 하루 종일 헤맬 걸. 그래서 지금은 책 볼 시즌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혀. 한 3, 4월 달 가서 좀 책 볼 능력이 될 때 보러 가면 돼.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권리가 가진 기능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그 물건의 소유자다라고 말할 때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그럼 기능을 다 갖고 있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완전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으니. 자, 그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은 권리가 가진 하나하나의 기능이죠. 그럼 이게 너무 길단 말이에요. 글자가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글자가 길어서. 그래서 글자가 길어서 확 줄여버린 이 두 자를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권능과 권리는 무슨 차이냐면, 권리가 자동차라면 권능은 자동차에 쓰이는 중요 부품들인 거예요. 핸들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엑셀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기능도 있고 수익하는 기능도 있고 처분하는 기능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한 물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전세권이라는 권리, 남의 집에 새 들어가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적어도 계약 기간 동안은 남의 집이라도 마치 내 집처럼 사용한다 안 한다. 방 한 칸 남으면 월세 주고 하숙 쳐가지고 수익 낼 수 있다 없다. 세 칸 빌렸다가 한 칸은 세줄 수도 있죠. 그럼 사용 수익은 하네요. 기능 중에. 자, 중간에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데 저 남의 집을 세입자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없나요? 자, 기능이 완전합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한 물건이지.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제한되어 있는데 사용 수익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용 수익은 가능한 제한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사용 수익은 가능한 물건을 용익 물건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은행에 돈 빌리고 은행에서 그 사람을 믿지를 못하니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딱 대출을 받으니까 3년 동안 돈 빌려 쓰기로 했는데 나를 못 믿죠? 얘가 갚을 인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돈 빌려 쓰자마자 은행 직원이 옆에서 같이 짐 싸는 거 봤죠? 갚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못 봤나요? 그 은행에 대출 받으니까 은행 직원이 하나 안 따라 놓던가요? 그럼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남의 물건을 등기부상, 서류상 지배하고 있을 뿐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한다 못한다. 여전히 그 집은 채무자가 사는 거지 은행 직원이 들어와 살지는 않거든요. 그럼 사용 수익은 못하죠. 그런데 주어진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아무리 싹싹 빌어도 경매에 가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처분은 가능하네요. 기능이 완벽합니까? 기능이 제한됐습니까? 그 제한 물건이지 뭐. 제한 물건이긴 한데 처분은 가능하죠. 처분은 가능한 제한 물건을 우리가 앞으로 담보 물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건 담보 물건이에요. 그 중에 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 전당포 같은 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치권, 저당권 중심으로 배운다.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 가진 의문이 하나 해결된 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후에 그 집이 병한테 팔리면 병도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왜 은행은 앞으로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다른 물건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묻지도 않았죠. 대출하러 갈 때. 왜 안 물었냐면 어차피 그런 자가 생긴다 한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묻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뭐. 그런 사람 알았으면 왜? 팔든가 말든가. 자, 그래서 은행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가진 하나 의문이 이제 해결됐죠.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 물건이 우선하죠.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고 막상 나왔을 때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예요, 암기. 그런데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로. 참고로 올해 이제 대구에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물론 저한테 들었죠. 나이가 8순 된 분이 합격을 했어요. 네, 물론 1차만 합격했죠, 1차만. 2차는 공법이 꽈락 났고. 자, 그런데 민법이 80점이 넘어 나온 거예요. 물론 1년만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분은 옛날에도 1차 걸렸다가 2차 떨어지고 횟수로는 한 7년 가까이 돼요. 근데 나이가 8수이니까 올해 딱 8수 이제 81이니까 이제 그만큼 민법은 그분 이야기가 좀 해놓고 나니까 안 까먹더라는 거예요. 왜?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이 과목이니까 이제. 자, 이제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기능을 많이 가진 권리와 기능을 작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붙으면 우리 상식은 누가 이겨야 됩니까? 기능을 한 개라도 많이 가진 권리가 이겨야 되고 비싸야 되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기능을 작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우선하죠. 그럼 왜 그렇지 하고 먼저 그 원인 분석하고 그리고 외워도 외워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응용이 돼도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만 딱 외워서 넣으면 이 외운 맞춤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풀겠지 뭐. 시험장 가서. 약간만 글자가 틀어지고 응용이 되면 이게 무슨 문제지 한단 말이에요. 이해 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응용하는 능력이 안 나온다. 자,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습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면 전세금 3억 받고 계약기간 2년 동안 전세 주면 지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능을 지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2년 동안 넘긴 거 맞나요? 갑하고 을하고 싸움하면. 그럼 을이 이겨야 됩니까? 갑이 이겨야 됩니까? 당연히. 갑은 2년 동안은 지는 안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갑하고 을이 싸움하면 을이 이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제한물건이 우선해요. 그런데 이 집이 다른 사람한테 팔리고 나면 병이라는 소유자는 제한한 적이 없거든. 나는 니한테 2년 동안 내 집에 살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병하고 을이 붙어도 을이 이기죠. 자, 이 병이 집을 살 때는 좋은 것만 물려받나요? 좋든 나쁘든 다 승계받나요? 그럼 이 집을 샀을 때 병은 내가 산 집은 비록 내가 소유자라도 앞으로 1년 8개월 동안은 을이 살다 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소유권을 산 거다. 알고 샀나요? 그럼 예측했죠. 병이 이런 세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금 예측하고 있죠. 그럼 을하고 병이 붙으면 을이 이겼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니까. 왜? 대비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갑하고 을이 붙든 을하고 병이 붙든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논리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알아들만 하나요? 기초거든요.
이제 그 기초도 알아듣지만 집에 가서는 또 가물가물해요. 또 들어야지. 자, 이제 제 목소리가 지금 조금 이제 몸이 아직까지 회복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한데 더 안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정도 톤이 딱 맞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법학원에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법학원에 있을 때 그 인터넷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여러분도 동영상을 듣다 보면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1.5회독, 1.8회독 이렇게 하거든요. 빨리 듣기를. 근데 인터넷 댓글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8개월을 듣고 나니까 드디어 1.2배가 가능해졌다. 그렇게 딱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이제 누가 우선하냐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법 공부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갑의 주택에 을이라는 국민은행이 1번 저당을 갖고 있고, 자, 병이라는 신한은행이 2번 저당을 갖고 있고, 자, 그 뒤에 정이라는 뭐 3번 저당이 어디 저축은행이 하나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갑의 집을 비찬치 하면 서로 먼저 집 팔린 돈 가지고 찾으려고 싸움합니까? 줄 섭니까? 적어도 2번보다는 1번이, 3번보다는 2번이 그 돈에서 먼저 찾아간다는 그런 정도는 법을 안 배워도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같은 제한 물건끼리 충돌하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권리가 먼저 권리를 행사한다는 원칙은 지켜집니까? 그게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아까 물건은 이전 등기 행위를 해야 물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등기 순서가 빠른 자가. 누구는 3월 1일 날짜로 등기를 했고 누구는 4월 1일 날짜로 등기를 했으면 그 등기 순서가 빠른 자가 권리를 먼저 행사한다는 것.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붙었을 때는 등기하고 관계없었단 말이에요.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했고 같은 제한 물건끼리 붙었을 때는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그런데 요 사례를 요거를 보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한번 보자. 이거는 같은 저당권끼리 충돌시켰죠. 이제는 이렇게 한번 보자.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4월 1일 날짜로 돈 1억을 빌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뒤에 병이라는 자가 6월 1일 날짜로 3억으로 그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내가 그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니까 그 집주인이 이미 은행에 돈 빌린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근저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전세권도 제한 물건이고 저당권도 제한 물건이죠. 같은 제한 물건끼리 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순서가 빠른 자가. 그럼 전세권 등기는 6월 1일 날 됐고 저당권 등기는 4월 1일 날 됐으니까 저당권이 빠르죠. 지금 당장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갑만 돈만 갚으면 병은 사용 수익하고 있고 세입자로, 을은 사용 수익하지 않고 등기상으로만 지배하고 있고 갑이 돈을 갚아버리면 깨끗하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걸 경매에 가서 팔아버렸을 때, 그래서 A가 이 경매에서 이 집을 샀을 때는 A는 이 집에 살러 들어오겠죠.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지금 병이 살고 있죠. 그럼 A는 나가라. 병은 기간 남았다. 둘이 싸움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A가 경락을 받게 된 원인은 갑은 경매 현장에 들고 놓은 적이 없으니까 은행이 들고 놨죠. 결국 이 세입자가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는 저당권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자, 지금은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무조건 쫓겨납니다. 2달 늦게 있거든 지금. 자, 이 세입자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입자 그 집에 들어갈 때 저당권 보고 들어갔나요? 못 보고 들어갔나요? 이 집은 저당 잡혀 있네. 혹시 집주인이 돈 못 갚으면 나까지 쫓겨날 수도 있겠네. 예측했나요? 못했나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손해지,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는 절대로 판사님이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왜? 대비를 했어야지. 안 그러면 안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싸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2월 1일 날짜로 전세가 들어갔다면 먼저 전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집주인이 돈 빌린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팔리든가 말든가 이 세입자는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자기 계약기간 동안 경락인이 와서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담보물건끼리 충돌하나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충돌하나 어쨌든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순서를 따진다는 게 맞죠? 시험 나오도 안 해요. 너무 쉽다고. 이런 거는 기초라서 시험 나오도 안 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것도 내한테 낯설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는 시험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시험은 실제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보자. 여기에 정이라는 자가 10월 1일 날짜로 2번 저당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갑은 자기 집에 세입자도 하나 있고 은행 두 군데 있죠. 근데 이 정이 갑한테 돈을 못 받아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병이 6월 1일 날 전세를 들어갔다면 경매 신청을 한 정보다는 날짜가 빠릅니까 늦습니까? 4개월 빠르죠. 근데 1번 저당권보다는 날짜가 2개월 늦죠. 경매 신청은 지금 을이 아니라 정이 했죠. 그럼 이 병은 이 집이 경락이 돼서 팔리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병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세입자가 그 집에 무슨 건저당이 있거나 이래 있었을 때 세입자가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것은 경매 신청을 한 자가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을 한 자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그럼 1번 저당보다 선순위 저당은 없는 거니까 1번 저당보다 내가 날짜가 빠른 사용수익하는 자라면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예컨대 등기된 임차권자, 전입신고된 임차인 이렇게 1번 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빨랐다면 그 어느 누가 경매 신청해도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살다 갈 수 있습니다. 1번 저당권자보다 날짜가 뒤에 있으면 누가 경매 신청했든지 간에 무조건 쫓겨납니다. 그냥 공식을 외워요. 시험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갑을병 요 세 사람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정이 했을 때 정보다는 빨랐지만 을보다는 늦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렇게 제한물건과 제한물건끼리 충돌하면 성립 순서가 빠른 자가 우선한다. 그 기본을 바탕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고 응용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나았겠지. 옛날에는 단순히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았겠죠. 30년 전에는. 공인중개사 1회 때, 2회 때는 이런 거 나왔겠지. 지금은 그 수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그게 저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할 때입니다.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할까요? 찍어보시죠. 앞으로 어디서 나도 찍어야 되는데 뭐 OX 정도야.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할까요? 채권이 우선할까요? 거꾸로 물어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나요? 오직 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권리를 갖고 싶나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얘 안 되면 쟤한테 하면 되고 나는 손해볼 일이 없죠. 그럼 당연히 물건이 채권보다는 훨씬 강력한 겁니다. 지금. 그럼 원칙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훨씬 더 힘이 강해서 우선하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한다.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합격을 해놓고도. 외워서 시험 넣으면 맞출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뜻은 몰라요. 자, 갑의 주택에 을이라는 자가 1990년에 돈 1억을 빌려주고 1번 저당 하나 설정받았습니다. 을이. 갑은 친구인 A한테 1985년에 5천만 원 빌려 쓰고 차용증 하나 써줬습니다. 95년에 친구인 B한테 5억을 빌려 쓰고 또 차용증 하나 써줬습니다. 갑의 주택을 팔아서 빚잔치해서 7억에 팔리면 이 세 사람 다 웃고 집에 갑니다. 돈 다 받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한 3억에 밖에 못 팔리면 빚은 많고 재산은 작으니 서로 싸움하겠죠. 자, 가장 먼저 빌려준 자는 A,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자는 B,
저당 잡은 자는 어리죠. 그럼 값이 비싼치 하면 그 집한 돈이 얼마가 됐든 제일 먼저 돈 찾아가는 1순위는 누구다? 갑의 주택을 경매에서 3억에 만약에 팔았다면 지금 5억 받을 거 있는 자, 1억 받을 거 있는 자,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 자 다양한데 시간도 다 다르고 제일 먼저 돈 찾아가는 자가 누굽니까?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물건과 채권이 붙었을 때 물건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듣나요? 처음 듣나요? 그럴 리가.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가니까 은행에서 그 아파트의 다른 등기부등본에 뭐 담보가 있는가는 열심히 훑어보죠. 그런데 은행 직원이 대출 담당 직원이 혹시 우리 은행에 오기 전에 차용증 쓰고 돈 빌려 쓴 적이 있는지 앞으로 차용증 쓰고 돈 빌려 쓸 계획이 있는지 묻던가요? 묻지 않던가요? 왜 안 물었을까요? 그런 자가 과거에 있었던 앞으로 생긴들 내가 어차피 이긴다고만 생각하면 나는 관심 없는 겁니다. 과거의 자도 미래의 자도. 그래서 은행이 묻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자한테 100%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시간에 관계없이 액수에 관계없이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알고 가야 됩니다. 뜻도 모르고 자꾸 공부하니까. 자, 참고 하나만 하고 조금 쉬죠. 이제 좀 더 이어가야 되지만 시간이. 자,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전세 산다 이야기나 임대차 산다 이야기 들어봤죠? 차이점. 임대차하고 전세권의 차이점. 민법 공부하면 가장 기초로 알아야 되는 지식입니다. 남의 집에 보증금 주고 세 산다 이야기 할 거고 남의 집에 전세금 주고 세 산다 이야기는 하죠. 차이점. 월세가 있다. 그 월세를 법적으로 차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이 100억이라도 임대차. 보증금 100억에 월 30이라도 임대차. 근데 목돈을 주고 들어가서 월세 없이 살면 그 목돈이 10만 원이든 10억이든 다 전세. 전세와 임대차는 반드시 월세가 있다 없다로 구별합니다. 그럼 임대차에서 혹시 월세를 잘 안 낼까 봐 집안을 파손할까 봐 그게 겁이 나서 집주인이 미리 목돈을 좀 맡아 놓을 수도 있죠. 월세와 별도로. 그걸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사골세도 있으니까. 근데 전세에서는 목돈이 없으면 전세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월세도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물거이란 말이에요. 그럼 등기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전세권이 물거이라면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 남의 집에 전세 산다고 할 때 목돈 주고 들어가서 월세도 없으면서 등기도 안 하던데 이런 거 있죠. 그걸 채권적 전세.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 이거는 물건은 아니에요. 등기해야 물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집에 세를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세 개가 있다는 것. 월세 주고 임대차로 살든지 아니면 등기를 해서 떳떳하게 전세권으로 살든지 아니면 전세는 사는데 등기를 안 해놓고 살든지 이 세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사회 나가서 쓸 때는 여도 보증금이라 쓰고 여도 전세금이라 쓰고 대충 써도 돼요. 누가 뭐 시비 걸지도 않을 테니. 근데 법 공부를 한다면 적어도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전세에서는 전세금, 임대차에서 월 들어간 돈은 차임, 즉 월세라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기본 개념 하나 해놓고 좀 쉬었다가 다시 물건의 우열을 더 보러 갑니다.